예, 안녕하세요. 예, 저 카이스트 기획과 유승화 교수고요.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략적인 머신러닝 기반 설계 방법이랑 제조업 적용 사례고, 사실 이 강의는 그 좀 더 이렇게 예전 버전이 한 두 번 정도 메릭에서도 유사한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본 강의 내용 갖고 수차례 다른 데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메릭에서 강의하고 유튜브에 알리면서 좀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요새 나온 뭐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뭐 소재나 형상 설계 쪽에 가면은 그렇게 큰 데이터는 없고 적당한 데이터를 갖고 머신러닝 기반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큰 빅픽처 위주로 강의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세미나 내용은 슬라이드가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여기서 더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AI 활용 목표에 대해서 뭐 세 가지 기업까지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고 저희 연구실 소개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런 인공지능 갖고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AI 활용해서 진단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짧게 말씀드린 다음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 활용의 목표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과제는 한원 시스템이랑 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뭐 힙펌프라든가 여율 관리 시스템 같은 거를 뭐 설계를 한다고 치면 물리적으로 뭐 등압 변화, 등 엔트로피 변화, 뭐 등 엔탈피 변화 이런 식으로 좀 이상적인 가정을 해서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이상적인 가정은 실제 열 관리 시스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런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얻어갖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모델을 만들어서 열 관리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은 그 회사 측이랑 협력을 해서 이런 컴포넌트별로 뭐 방열기, 흡혈기, 압축기 등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런 물성을 머신러닝 기반 대리 모델로 구축하고 이걸 이용해서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요거는 설계 정확도 향상에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예제는 한국조선해양이랑 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이 현대중공업에서 나온 한국조선해양인데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들 때 이 철판을 그 굉장히 다양한 그 굽힘이랑 뒤틀림으로 이렇게 휘어갖고 이거를 용접해서 만드는데요. 지금까지 이거를 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이게 좀 평평한 그 평판이 주어지고 철판이 주어지고 원하는 굽힘이랑 뒤틀림이 있을 때 유도 가열을 통해서 이렇게 가열선을 내면 적당하게 굽힘이랑 뒤틀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컴퓨터가 다 설계하고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신 그 현장 전문가분들이 이 정도 철판 모양의 사이즈에 이 정도 부핀과 뒤틀림이라면 가열선 어떻게 그라고 지시를 해주면 그거에 따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랑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가열선 패턴이 하나 생길 때 생기는 그 휨을 갖다가 예측한 FEM 모델을 회사에서 구축해 주셨고 저희와 함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어떤 형상의 어떤 가열선일 때 얼만큼 굽혀지고 뒤틀리는지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의 굽힘이랑 뒤틀림을 만족할 수 있는 가열선 설계안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기존에 이렇게 노하우 통해서 하면은 인수인계도 어렵고 그런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인수인계도 좀 쉽고 그 다음에 이런 노하우를 갖다가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식의 연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예제는 최근에 그 한솔아이언스라는 반도체 그 코팅 장비 만드는 업체랑 하고 있는 일인데요. 뭐 저희가 이 업체랑 논의했을 때 봤던 거는 이 예를 들어서 이게 반도체 ALD 코팅, 아토믹 레이어 디퍼전 코팅 장비인데 유체 흐름이 불균일해갖고 이 체인버 안에 유체 흐름이 불균일하니까 ALD 코팅이 균일하게 되지 못하는 이런 점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CFD 시뮬레이션 해서 발견을 하였고요. 어떤 식으로 이 체인버에 들어가는 공기에 이런 마스크, 구멍이 뚫린 마스크를 씌우냐에 따라서 요거를 더 평행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의 개선안을 도출하고 개선안에 들어가는 이런 형상이 어떤 게 최적인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다양한 개선안들을 자동으로 실험 계획표 써서 만들고
CAD 만들고 CFD 모델링해서 데이터 구축하는 요거를 갖다가 NCS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축을 했고요. 이렇게 실험 계획법 통해서 구축된 결과를 통해서 더 이상 시뮬레이션을 돌리지 않아도 어떤 형상일 때 유체의 흐름의 균일도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최적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유체 흐름을 균일하게 해서 코팅 불균일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한 최근 연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설계 효율 향상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그 기업체 과제 말씀드리면서 설계 효율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추구하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연구실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희 연구실은 뭐 시뮬레이션이나 뭐 복합재 이론이랑 모델링, 그다음에 멀티스케일 모델링 이런 걸 원래 하던 랩이었고,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반 설계나 패턴 분류 쪽으로 많이 연구를 확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카이스트 와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실에서 확장하려고 했던 거는 처음에는 저희가 분자동력학이랑 나노역학만 하던 랩이었는데 좀 더 제조업 쪽이랑 커넥션 만들려고 컨티뉴움 미케닉스라던가 복합재 이론에 대해서도 확장을 했고 한 최근 5년간은 이런 이론이랑 시뮬레이션이랑 실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학습하고 이 학습된 그 대리 모델을 이용해서 설계해서 뭐 소재나 구조나 공정에 적용하는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확장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뭔가 해석만 하는 연구를 해서는 다른 분들이 뭔가 다 창출한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풀이해주는 역할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조금 더 설계나 디자인 측면을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진 것들을 설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연구를 확장을 했고요. 근데 막상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많이 느꼈던 게 실제로 뭐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고 특히 제조업 쪽에 가면은 뭐 몇백 개의 데이터도 얻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 도메인 지식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식의 연구를 최근에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뭐 하는 모델링들은 이런 뭐 나노역학이나 복합재 이론 같은 멀티스케일 모델링이라던가 뭐 프랙처랑 온도랑 일렉트릭 필드 같은 거 같이 보는 멀티플렉스 모델링, 뭐 3D 프린팅이나 인젝션 같은 생산 공정 모델링, 피로 신뢰도 모델링 이런 식으로 좀 모델링 자체를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핵심 주제가 될 데이터 기반 최적 설계도 사실은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거를 뭐 하나로 분류할 수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디자인 스페이스의 특성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뭐 네 가지로다가 구분해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잘 맞는 방법을 좀 체계화하는 이런 연구를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슬라이드가 공유가 되겠지만, 그 저희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 리뷰 논문에 담았고요. 이 리뷰 논문에는 저희 연구실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실 내용까지 담아서 출판을 하였고요. 머신러닝의 핵심 역할이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랑 분류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논문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카테고리, 뭐 내삽에 의한 디자인, 외삽에 의한 디자인, 그리고 좀 다양한 멀티피델리티 데이터를 이용한 디자인, 그리고 작은 데이터를 이용한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이 자세한 알고리즘들은 뭐 저희 연구실 논문도 그렇고 다른 랩도 그렇고 그 대표 그 기초적이고 그리고 좀 구체적인 그런 알고리즘은 다 GitHub 같은 오픈 소스에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큰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저희 생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포커스를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방법론을 개발해서 좀 제조 생산 쪽에 적용하려고 노력했고요. 뭐 제조 생산을 한다고 치면 뭐 소재랑 형상이랑 공정이 다 있어야 제품이 나오는 걸 텐데 소재 연구를 하든 형상 연구를 하든 공정 연구를 하든 검은색이 입력이고 이런 주황색이 출력이고 이런 입력 출력 관계에 데이터에 이런 걸 잘 파악을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최적의 출력, 최적의 물성 가공성, 최적의 성능, 최적의 생산 속도, 최적의 불량률을 갖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좀 하나의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 제조 생산업 전체에 좀 유니버설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뭐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활용 기회랑 도전점이랑 그다음에 적절한 방법론이 뭔지도 고민했었고 이거 처음에 시작하던 단계만 해도 딥러닝이 되게 막
그 마법의 단어처럼 여겨지던 때니까 딥러닝이 이렇게 제조업 같은 데에서도 항상 유용한가? 왜냐하면 데이터가 제한돼 있으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저희가 얻었던 대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소재나 형상이나 공정 연구지수 자체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결국은 입력 출력 관계를 잘 학습해서 최적화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도메인 지식만 있으면은 요거를 하는데 사실은 큰 구분은 없었던 것 같고 AI 방법론 자체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지만 결국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툴일 뿐이고 이런 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픈 강의랑 오픈 소스가 되게 많고 또 이제 지세대 인재들한테 좀 격려를 해주면 굉장히 금방 배우고 예, 오픈 소스에 있는 걸 따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예, 또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해당 문제에 대한 공학자의 그 도메인 지식이랑 수학적 직관이 필요했던 것 같고 예,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말씀드릴 사례로는 뭐 이런 입자강화 플라스틱 복합체, 뭐 친환경 토양, 열 가공 문제, 뭐 열 에너지 시스템 예측 설계, 뭐 이런 형상 설계 문제들, 뭐 열전 모듈이나 사출 공정 이런 것들을 다 조금 조금씩 터치할 텐데요. 겉보기엔 뭐 소재고 형상이고 그다음에 공정이라 다 다른 문제 같아도 실제로 들어가는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유니버설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로 예,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흥미를 갖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예제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미케닉스에 관련된 예제지만 뭐 여기 예제 보여드렸다시피 피레침에 전기장이 이렇게 모여갖고 번개가 치는 원리나 그 종이가 있을 때 가운데 이렇게 크랙이 있으면은 크랙 끝에 응력이 모여서 종이를 당기면 항상 크랙 끝으로 이렇게 종이가 찢어지잖아요. 수학적으로 거의 이퀘이션이 동일해서 그렇고 이런 이퀘이션의 상사성은 사실은 다른 현상에 대해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제가 좀 탄성학 위주라고 해도 좀 미케닉스 위주라고 해도 그냥 흥미를 갖고 보시면 지금 고민하시는 문제에 적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장표도 두 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인트로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세 번째로 인공지능 역할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다음에 설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그 말은 다 복잡하게 하지만 결국은 그냥 두 개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뭐 AI 모델, 뭐 이거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대부분 오픈 소스로 GitHub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고 아니면 매틀랩에 있거나 유튜브에서 이것들에 대한 강의는 찾을 수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뭐 그림 데이터도 되고 이런 시계열 데이터도 되고 우리가 엑셀에서 흔히 보는 수치 데이터도 되고 뭐 남자냐 여자냐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냐, 뭐 대전이냐, 서울이냐, 부산이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데이터까지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데이터를 섞어서 분석하는 게 그냥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보다 좀 더 유연한 것 같고요. 저렇게 된 거를 그냥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작은 그런 수학 다이어그램으로 바꾸면은 결국은 X랑 Y에 주어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얘네 사이를 잇는 이 매핑 F가 뭔지 이걸 갖다가 찾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여기 X랑 Y에 들어가는 게 수치 범주 이미지 시계열 다양한 데이터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게 특징이고 내가 예측하는 게 좀 연속적인 거면은 뭐 옛날에 하던 회귀 분석 그냥 프레딕션 이런 거랑 비슷하고 여기 있는 게 뭐 불량이다, 불량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예측이라면 뭐 분류에 해당하는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사람이 좀 파악하기 힘든 이런 입력이랑 출력 관계를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서 요거를 학습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데이터를 가비지 데이터를 내면은 가비지 같은 것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랑 좋은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한번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해놓으면 사람이든 아니면 컴퓨터 시뮬레이션보다 뭐 100배에서 10,000배씩 빠르게 예측이랑 분류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내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고 빠른 예측을 가능했을 때, 정확하고 빠른 분류가 가능할 때, 이거 갖고 공학적으로 어디에 활용하지? 어떻게 설계에 활용하고 어떻게 생산성 증대에 어, 활용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학적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게 저희가 느꼈던 인공지능의 필요한 그런 전제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측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뭐 공정 조건을 바꾸면서 성능을 측정했을 때 이 경향선을 구하는 게 뭐 예측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기 계신 뭐 한 열 몇 분이라고 했을 때 열 분 정도의 몸무게랑 체중을 갖다가 이렇게 스캐터 플랫 그려놓고 키 작고 몸무게 큰 분들이랑 키 크고 몸무게 작은 분들을 구분해서 경계선을 만들어서 분류를 하는 거 이런 게 하나의 또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예측이랑 분류 잘하는 이거 갖고 어디다 쓰느냐, 이게 머신러닝의 그 활용의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입력이 온도, 압력뿐만 아니라 뭐 수십 개가 있어도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수치 데이터 분석도 잘 되고요. 이렇게 수치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 데이터 같은 걸 보면은 뭐 어느 지역의 아파트 평수랑 층수가 나오면 대략 가격이 나오는 이런 뭐 부동산 그 가격 예측 모델을 만든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수치 데이터랑 그다음에 범주 데이터가 같이 있어도 예측은 잘 되는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코멘트를 드리자면 굳이 이런 식으로 지역을 뭐 카테고리를 해도 예측은 되지만 이게 가장 좋은 피처리레이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력을 수치하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울산, 서울, 대구와 같은 카테고리 대신에 뭐 부동산 책을 한 번이라도 읽었던가 이쪽 부동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있으시면 뭐 인구수라든가 도시의 GDP라든가 아니면 이 도시의 학군, 대학 입시 결과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수치로 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으로 잘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런 또 카테고리 데이터의 문제가 뭐냐면은 울산, 서울, 대구, 대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해서 이 예측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카테고리에 없는 부산 같은 게 그냥 들어오면은 이 모델을 활용을 못할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로 처리하지 않고 이런 걸로다가 처리해서 머신러닝을 모델을 만들었다면 나중에는 부산의 인구수, 부산의 GDP, 부산의 대학 입시 결과를 이용하면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로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와 연관된 예제에 대해서 차후에 나중에 복합재 물성 예측에 연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치랑 범주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거 최근에 한 3년 전에 했던 연구인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소프트하고 하드한 두 개의 물질로 이루어진 복합재 판이 있을 때 얘를 위아래로 당길 때 힘과 변형률 커브를 예측하는 뭐 이런 연구를 했을 때 입력은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고 출력은 이런 식으로 힘과 변형률 관계인 이런 수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이런 식의 연구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제 이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건데요. 여기서 혹시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해서 표면의 그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표면 변형률을 스트레인 게이지로 측정하면은 굉장히 싸지만 부착은 좀 귀찮고 그리고 한 포인트에서만 변형률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몇몇 포인트에서 얻은 이런 스트레인 게이지 측정치를 이용해서 더 비싼 장비인 DIC라는 걸 이용해서 전체 변형률을 얻고 싶을 때 몇몇 포인트의 정보를 이용해서 전체 면적의 변형률 그 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연구도 가능합니다. 여기선 입력이 12개 스트레인 게이지의 수치고 출력은 전체 도메인의 변형률인 이미지인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례들을 조금 더 고급화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당기면서 프랙처가 나는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할 때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잘 시켜놓으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FEM에서 했던 응력 분포랑 딥러닝이랑 똑같이 나오고 균열도 똑같이 나오는데 네. 이 전체 과정을 전부 다 FEM을 딥러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런 딥러닝 모델 한번 그 수행을 하는데 한 2시간씩 걸리는데 딥러닝 모델을 학습해 놓으면 1초 이하로 걸리니까 2시간이면 7200초니까 이 시뮬레이션이 한 번 돌아갈 때 딥러닝으로는 저 패턴을 바꿔가면서 7000번의 시뮬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다양한 패턴을 학습해보고 예측해봄으로써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 게 이런 그 딥러닝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측 사례고요. 뭐 분류 사례도 이런 식으로 공정 인풋이 주어졌을 때 분류하는 모델들, 그 디시전 트리 같은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열 신호를 이용해서 뭐 사람이 점프하는지 뛰는지 계단 올라가는지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도 시계열을 인풋으로 해서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고 이거 사람이 한 땀 한 땀 이 안에 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디지털 PCR 같은 거를 사람이 라벨링을 해놓으면 이걸 딥러닝이 배워서 나중에 사람이 없어도 그림만 들어갔을 때 딥러닝이 직접 라벨링을 할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패턴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의 역할을 짧게 정리해보고 요거를 활용해서 설계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방법 저희가 최근에 낸 리뷰 논문에 이렇게 네 가지 클래스로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하였고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거 전체적인 큰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좀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소재를 연구하든 형상을 연구하든 공정을 연구하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입력치가 뭐 몇 개는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입력치가 두 개 있을 때 x1, x2라고 치면 그 모든 X1, X2의 조합이 실제로 가능하진 않을 거고요. 요거를 이제 피저블한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재든 형상이든 설계했을 때 나오는 그 물성치를 갖다가 뭐 F1도 있을 수 있고 F2도 있을 수 있고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떻게 보면 함수일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오브젝티브 스페이스로 정의했을 때 이 전체가 당연히 커버 가능하진 않을 거고 이 중에서 X1, X2를 튜닝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게 이 회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점들은 이렇게 매핑된다고 가정해보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공학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할 때, 예,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인풋이 뭐고, 내가 가진 아웃풋이 뭐고, 내가 가능한 피저블한 디자인 스페이스는 뭐고, 피저블한 오브젝티브 스페이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런 CNN이니, 뭐, 제네러티브 AI니, P니니,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나중에 이거를 알아내기 위한 방법론이고 수법일 뿐이고, 사실 대부분의 이런 공학적인 응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매핑들이 1대1 매핑인지 뭐 매니투원 매핑인지 그리고 내가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얼마나 덴스하고 와이드하게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셋을 모으는데 얼마나 비싸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그다음에 내가 가진 데이터셋이 신뢰도가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이런 알고리즘 자체 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툴 자체는 유튜브에 강의도 있고 오픈 소스가 있는데 내가 가진 이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감을 잡는 거는 이런 도메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귀한 지식이라고 귀한 지식이고 선행돼야 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폴레이션, 내세압에 의한 디자인의 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 스페이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학습 데이터를 거의 디자인 스페이스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덴스하고 와이드하게 얻을 수 있을 때, 이때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확보한다고 치면 내가 입력이나 출력 데이터를 이런 빨간 범위 거의 다 커버하게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특정 F1 스타랑 F2 스타를 만족하는 X1, X2를 찾아라. 이렇게 하는 설계 문제를 만든다면 사실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풀리겠죠. 그래서 이런 건 인터폴레이션 문제고 방법론들은 뭐 저희 랩 논문이나 저희 학생이 여기 오기 전에 썼던 논문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떤 방법론을 써도 되고 이 속에 들어가는 게 뭐 제너러티브 AI건 파티클 소함이건 뭐 뉴럴 네트워크랑 제네틱 알고리즘 섞든 이런 문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도메인 스페이스를 충분히 커버하는 데이터 때문에 설계 문제의 답을 찾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은 머신러닝을 갖다가 설계에 도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익스트라폴레이션 케이스고요. 요거를 한번 도식화해서 보면 이런 것 같은데요. 전체 가능한 입력 변수의 디자인 스페이스가 이런데 이 디자인 스페이스가 굉장히 클 경우, 설계 변수가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컨비네이션 문제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전체 디자인 스페이스의 일부밖에 안 되고 이럴 경우에 내가 얻은 입력이랑 출력이 이런 범위밖에 안 되는데 누군가 여기를 만족하는 F1 스타랑 F2 스타를 찾으려고 하면 이거는 찾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에서 본 적이 없는 데이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측 정확도도 당연히 보장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예측 정확도 보장이 안 되니까 이런 내가 학습한 범위 밖에 있는 거를 찾으러 가면 못 찾을 거고요. 이런 방법론으로는 뭐 액티브 러닝 같은 걸 활용한다든가 이건 저희 연구실 논문들 두 개고요. 아니면 되게 다양한 강화학습 논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속 추가하면서 머신러닝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작은 데이터만 주어졌을 때 이건 특히 제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 최대화한다던가 최소화하는 이런 식의 문제를 찾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뭐 소재를 찾는다고 하면은 터프니스라든가 스트렝스에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공정이라고 치면 생산을 빠르게 하느냐랑 분량이 얼마나 나느냐는 사실은 둘다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두 개 사이에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데 데이터도 작고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이런 그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파레토 옵티멈 찾는 거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진 두 개의 오브젝티브의 파레토 옵티멈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치면
이 전체 데이터 스페이스를 다 커버한다고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모을 데이터는 이 파레토 옵티멈을 만족하는 이런 데이터들만 주로 모아야 되는데 얘네들만 주로 모아갖고 파레토 옵티멈을 구성하면 되는 게 요 최적화 문제의 끝이기 때문에 요 문제, 파레토 옵티멈 근처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샘플링해서 최적화하지 요거를 물어야 되고 이런 방법론으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베이지안 최적화라서 여기 몇 가지 사례들을 논문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진짜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멀티피델리티 데이터셋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내 현실은 요 보라색에서 회색으로 가는 이런 실험인데 실험 데이터를 충분히 못 모을 경우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똑같은 인풋이나 형상이 주어져도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는 출력, 아웃풋은 당연히 실험에서 하는 거랑 뭐 비슷할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실험 데이터랑 이렇게 시스테매틱하게 오프셋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AI 모델을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만 갖고 학습을 하면은 내가 만든 AI 모델은 실제를 배운 게 아니라 실제를 근사적으로 모사하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만 배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좀 충분히 있는데 실험 데이터는 적고 이런 경우에 하이 피델리티랑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가 같이 있을 때 이런 거를 멀티 피델리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뉴럴 네트워크 베이스로 전위 학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멀티피델리티 서로게임 모델을 활용하는 이런 반복론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놨고요. 당연히 이 슬라이드도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상세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잡은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회사든지 연구원이든지 대학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기보유 데이터가 있을 때가 있고 새로 데이터를 모아야 될 때가 있는데 기보유 데이터가 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뭐 데이터가 크면 그냥 딥러닝 하는 게 그냥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데이터가 작으면 그냥 GitHub에 있는 알고리즘 다운받아다가 그냥 여러 개 해봐서 제일 좋은 거 쓰면 되는 것 같고 요거는 약간 데이터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쩔 때는 서포트 벡터가 좋고 어쩔 때는 뭐 랜덤 포레스트가 좋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작은 데이터의 경우에 학습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냥 다 해보고 제일 좋은 거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데이터를 얻어야 될 때는 데이터 생성 비용이 좀 적고 시간도 적게 걸린다고 치면은 데이터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서 딥러닝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모델링 데이터라고 하면은 매크로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돌려서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실험이라고 치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기반으로 데이터를 많이 만든다던가 아니면 요새는 뭐 로봇팔 같은 걸로 데이터를 대량으로 만드는 하이트루프 실험 같은 게 많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생성하는 시간이나 비용이 크면 데이터 많이 만들어서 딥러닝은 불가능한 얘기니까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확률 기반 방법론인 베이지안 최적화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적된 데이터가 존재할 때, 두 번째, 빠르고 정확한 모델링이 있어서 실제를 대체할 수 있을 때, 세 번째로 느린 모델링이나 느린 실험으로 작은 데이터로 활용해야 될 때, 세 개로 나눠서 대략 한 11가지 예제를 준비해 봤고요. 짧게 짧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 아주대 토목과 장일환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일인데 토양에다가 바이오 폴리머를 섞으면 압축 강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으로 이 흙을 개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랑 그 같이 할 때 해주셨던 게 한 18개 정도의 인풋이 있고 이거를 한 10년치 데이터를 모아두신 게 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18개 인풋에 비해서 데이터가 아주 많은 건 아니라서 좀 차원 축소를 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차원을 축소해서 한 7개의 데이터로 인풋으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압축 강도를 예측하는 학습이랑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중요도 분석을 하고 강도 설계하는 이런 걸 했었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데이터가 아주 많든 적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런 입력 변수 간의 이게 상관계수 맵인데요. 기본적으로 상관계수는 한번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상관계수가 1인 경우는 그 두 입력치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너무 커서 둘 다 머신러닝이든 일반 피팅이건 입력을 쓰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큰 것들은 좀 삭제를 하는 편이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삭제를 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적은 입력 변수만 남기 때문에 좀 더 같은 데이터셋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몇 개의 입력 변수를 도출해 난 다음에 강도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뭐
그냥 몇백 개 정도, 이 정도만 있을 때는 그냥 여러 가지를 다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자동으로 스캔해가면서 최적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제 뭐 랩이나 회사에 구축해 놓으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것 같고요. 한 번만 구축을 해놓으면 되게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그냥 가장 좋은 뭐 R스퀘어 값이나 가장 좋은 RMSE 값을 갖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로 뭐 예측 정확도가 아주 좋지는 않았던 상황이라고 치면은 첫 번째로 아주 간단한 중요도 분석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랜덤 포레스트나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를 가장 줄이는 게 좋은 파라미터겠지만 그런 게 딱히 애매하게 하기 어려운 다른 머신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입력치를 갖다가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하나의 인풋을 갖다가 임의의 값으로 랜덤하게 바꿨을 때 예측 정확도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중요한 파라미터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하나의 입력치를 갖다가 랜덤하게 바꿔도 출력치가 안 바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입력치를 갖다가 랜덤한 숫자로 바꿔서 예측을 여러 개 해보면 그 성능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중요도 분석해서 뭐뭐뭐를 먼저 바꿔보시면 압축 강도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공동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제안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만약에 예측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하면은 이런 X에 대해서 이런 출력, 압축 강도가 예측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이런 서로 게임 모델에서 최적을 찾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마일스톤 1, 2, 3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하나의 예제인 입자광학 플라스틱 복합재에 저희가 했던 예제인데,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할 때 그 전체 이렇게 받았던 데이터가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모재의 제품명, 뭐 탄성중합체 제품명, 고강제 제품명, 첨가제 제품명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섞어서 입자강화 복합제를 만드는데 전체 조합의 개수가 한 150만 개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였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랑 같이 하셨던 회사에서 제공했던 문제는 데이터는 한 60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조합이 150만 개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카테고리 데이터로다가 풀었다면 당연히 이거를 못 풀었을 거고요. 저희가 했던 거는 이렇게 카테고리 데이터 대신에 아까 부동산 예제처럼 뭐 서울, 울산, 부산 이거를 수치 데이터로 바꿨잖아요. 저희가 당시에 이제 균질화 이론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예측하려고 하면은 모재의 어떤 물성, 탄성중합체의 어떤 물성, 보강제의 어떤 물성이 중요한지 이런 걸 알고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이 제품명을 갖다가 구글에 치면 뭐 이런 물성이 나오는 그런 표가 있거든요. 그런 표에 있는 물성들을 갖다가 머신러닝 모델 피처리제이션을 활용해서 좋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합은 150만 개였는데 저희가 가진 데이터는 600개를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10가지 물성에 대해서 예측이랑 실제가 꽤 잘 맞는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한번 그 예측 모델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예측하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거꾸로 해서 내가 원하는 출력, 내가 원하는 물성 조합을 가진 레시피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용융흐름지수, 밀도, 인장감도, 굴곡강도, 뭐 굴곡탄성률 이런 걸 갖다가 입력으로 넣었을 때 목표로 하는 물성은 이거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거를 몇 프로를 섞어야 되는 이런 레시피를 만드는 이런 코드도 만들었었고요. 뭐 이 코드가 사실은 그때 완벽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머신러닝을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많은 거를 가르쳐 준 프로젝트라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출력치를 예측할 때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feasible objective space를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인장 강도는 엄청 높은데 굴곡 강도는 엄청 낮은 실제 이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인장 강도도 클 때 굴곡 강도도 큰데 그럼 그런 걸 생각해서 실제로 이 전체 데이터에서 가능한 치역이 어디인지 내가 만약에 이 매핑에서 치역을 벗어난 거를 예측하라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랜덤한 값을 예측을 해주지만 걔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마셔야 되고 충분히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서 이런 치역에 해당하는 것만 레시피를 만들도록 하는 이런 세심한 고려가 필요했던 도메인 지식이 필요했던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한원 시스템 과제도 거기서 엑셀 파일에 모아주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특성을 갖다가 서로 게임 모델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열 사이클 구성해서 뭐 효율 같은 거 예측하고 그 흐름 그 질량 흐름 그 이걸 뭐라고 하죠? 유량을 예측하고 뭐 이런 식의 연구를 했었고요. 뭐 이때도 재밌었던 거는 이런
그 물리적인 모델에서는 예측이 되지 않았던 뭐 이런 식의 프레셔 드랍에 의한 뭐 Q, 열량의 그 의존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애널리틱 모델에 안 나왔던 걸 갖다가 데이터를 봐갖고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는 즐거움도 있었고, 실제로 실험이랑 이거랑 어느 정도 맞는 예측을 하면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후속 연구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예제였고요. 두 번째로 빠르고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하면 이때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이거 전제 조건 같은 경우는 우선 실험이랑 이 시뮬레이션이 정량적으로 잘 맞는 이런 모델링 자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 저희가 한국조선해양이랑 했던 과제는 이거 자체를 그 회사 측에서 확보를 해주신 상태에서 FEM 결과를 믿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던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철판의 너비랑 높이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가열선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입력으로 해서 임의의 형상의 임의의 가열선 패턴을 자동으로 만들고 해석을 자동으로 돌려서 굽힘이랑 뒤틀림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역시 이거를 자동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만드는 매크로를 만들었고요. 이 매크로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대량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런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철판이 주어졌을 때 이 ASD는 뭐 해야 되는가, 이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역설계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물론 실제 문제는 지금 사실은 13차원 인풋에 대해 풀지만, 그거는 회사 그 기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요 간단한 예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파이썬으로 매크로를 만들어서 임의의 형상에 대해서 임의의 가해선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굽혀지고 뒤틀리는지 데이터를 뭐 수십 10만 개 이상 모았었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지 않아도 내가 형상이랑 가열선 입력하면 굽힘이랑 뒤틀림 예측하는 이런 모델을 잘 만들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오브젝티브가 굽힘각이랑 뒤틀림각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치역 안에 있는 걸 갖다가 나중에 역설계 하라고 하면 잘 될 거고, 치역 밖에 있는 조합을 예측하라고 하면은 숫자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런 데서 나온 역설계 숫자는 당연히 무의미한 숫자니까 항상 이렇게 치역을 고민하면서 설계에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 살짝 코멘트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나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GIDM 모델 같은 걸 이용해서 해도 되고, 뭐 파티클 수함으로 찾으셔도 되고, 뭐 이거를 찾는 방법들은 수도 없이 많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치역을 다 커버한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역설계 알고리즘 자체는 뭐 큰 고민은 하지 않았었고요. 결국은 이게 만약에 인터폴레이션 문제라는 확신만 도메인 널리지 바탕으로 있으면은 뭐 자세한 방법론들은 저희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리퍼런스를 따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GitHub에 있는 다른 걸 찾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적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예제로 보여드릴 거는 뭐 반도체 코팅 장비 예제인데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코팅 장비에서 유체 흐름이 불균일하니까 유체 흐름을 균일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연구였고, 역시 이것도 저희가 공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이거 인터폴레이션 문제였고, 이런 인터폴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파티클 수험으로다가 최적을 찾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고난도 문제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긴 쌓아도 설계 공간이 너무 넓어서 애초에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지 못하는 문제고요.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뭐 진동 에너지를 최대화하는 이런 메타 구조라든가, 내가 원하는 강성이나 강도를 최대화로 하는 이런 그 복합체 조합 이런 찾는 문제인데요. 이런 조합 문제든 아니면 랜덤한 형상이 있는 문제든 설계 공간이 너무 커서 데이터를 꽤 많이 모아도 설계 공간 커버가 완전히 안 돼서 데이터를 추가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데이터 만들고 데이터 추가해서 AI 모델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뭘 더 추가해야 될지 고민해서 다시 또 역설계해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요거를 좀 도식해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엑스트라폴레이션 문제, 요 도식한 거 결국 현재 이런 상황에서 뭐 요거를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보건 데이터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찾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요거를 좀 더 간단하게 1차원 인풋이랑 1차원 아웃풋을 도식해 보면 이런 거 같습니다. 실제로 입력이랑 출력의 관계는 이렇게 검은색인데,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갖다가 한 곳에 몰리게 준다고 치면은 이 데이터를 보고 학습하고 검증하면 뭐 1번 머신러닝 모델은 녹색일 거고요. 뭐 2번 머신러닝 모델은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1번 모델이든 2번 모델이든 얘가 학습하고 검증한 거는 이런 빨간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예측 성능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한정된 범위에서만 줬기 때문에 1번 모델이 예측한 최적은 여기고 2번 모델이 예측한 최적은 여기인데 실제 최적은 여기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머신러닝 접할 때 저희도 머신러닝 처음에 활용할 때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해보고 머신러닝으로 학습해서 예측은 잘 되는데 최적을 엉뚱하게 찾네. 아, 머신러닝이 이상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머신러닝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머신러닝을 잘못 활용하고 잘못 이해한 사람의 잘못이었죠. 만약에 이분이 머신러닝을 잘 이해하시고 이 전체적인 도메인 지식이 있었다면은 데이터가 대략 어디까지 커버를 해야지 옵티멈 근처까지 커버를 할 수 있었고 이런 걸 고민했을 테고 만약에 처음에 얻은 데이터로다가 옵티멈에 근접을 할 수 없다고 치면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해서 머신러닝을 업데이트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는 순서였겠죠. 그래서 도메인 지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저희도 이런 식의 그 외삽이 필요한 설계 문제를 처음에 마주쳤을 때 큰 혼란이랑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걸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뭐 강화학습도 있고 능동학습도 있을 테고요. 뭐 간단하게 스키매틱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모델이 있을 때 데이터를 어느 방향으로 추가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알고리즘 만들고 이 데이터를 추가해서 머신러닝 모델 업데이트하고 데이터 또 추가해서 머신러닝 업데이트하고 최적 포인트 찾아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옵티멈을 찾아가는 설계를 찾는 이런 문제를 구성해서 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했던 사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평판에 구멍의 패턴을 해서 뭐 진동 에너지를 최대화하는 이런 패턴을 찾는 거였는데 뭐 임의의 형상을 만들면서 이 진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았고 진동 에너지가 모아지는 이유는 얘가 느끼기에 굴절률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는 거고요. 실제로 데이터 여러 개 모아서 옵티멈 찾고 그 데이터 기반에서 새로운 데이터 추천을 해갖고선 데이터 또 모아서 옵티멈 그 머신러닝 모델 업데이트하고 또 찾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제네틱 옵티미제이션이랑 뉴럴 네트워크를 합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 진동 에너지를 증가를 시키고 여기다가 앞전 센서를 달아서 전기를 만드는 이런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아까 보여드렸던 예제인 이런 복합적 평판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했던 게 처음에 배운 건 다 랜덤한 거였는데 데이터를 제네틱 알고리즘 기반해서 추천받고 추가하고 딥러닝 업데이트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최적을 만들어보고 데이터 추가하고 딥러닝 모델 업데이트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옵티멈에 가까운 걸 찾아가는 이런 식의 연구를 했었고요. 자세한 알고리즘은 이런 논문들 찾아보시고 여기 있는 또 이 논문들 찾아보시면은 알고리즘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열전 레그 문제는 뭐 비슷한 문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스트라폴레이션에서 찾아갔던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느린 모델링과 실험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요. 시뮬레이션이 오래 걸리거나 실험이 오래 걸릴 때 사실은 데이터를 딥러닝 쓸 수 있을 만큼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서로 게임 모델을 좀 확률론적으로 하는 건데요. 일반 서로 게임 모델은 내가 입력치가 있고 출력이 있는 이런 세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얘네 사이에 그냥 expected value만 예측해 줄 수 있다면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 같은 이런 확률론적인 모델은 이런 expected value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uncertainty까지 같이 퀀티피케이션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불확도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음 실험을 추천해 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는 입력이랑 출력 관계가 이렇게 빨간색을 따르는데 내가 모은 데이터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다고 치면은 이 데이터 세 개만 보면은 아마 리그레션 모델이 이 검은색을 예측했을 거고 이 검은색뿐만 아니라 내가 본 실험에서 멀어지면은 불확도가 크다고 예측을 했을 텐데요. 이 불확도를 보고 이 세 번의 실험을 바탕으로 네 번째 실험은 불확도가 큰 지점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얻었던 최고 데이터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있는 뭐 요 지점에서 해야겠다 이런 걸 이용해서 다음 실험을 추천하는 액퀴지션 펑션 혹은 스트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스트 함수를 기반으로 다음 실험을 수행하면 또 스트 함수가 업데이트 될 거고 이걸 업데이트해서 또 다음 실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랑 학습을 같이 진행하는 이런 베이지안 최적화로 접근을 하면은 되게 작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적화랑 데이터 샘플링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싱글 오브젝티브를 갖다가 여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브젝티브가 두 개인 경우, 뭐 생산 공정이랑 분량론 같이 두 개인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파레토 옵티멈에 가까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이런 식의 액퀴지션 펑션을 역시 베이지안 옵티미제이션 프레임워크 안에서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매크로에다가 요거를 구현해서 활용하시면 되고, 실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게 뭐 화학이나 재료과 이런 데서 로봇 팔에다가 이런 엠비오 같은 알고리즘을 섞어서 로봇 팔이 자동으로 소재 조합 섞고 공정 바꿔가면서 물성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다음 실험을 하고 이런 식의 실험들을 뭐 태양전지라든가 이런 거 새로운 거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했던 예제로는 이런 식으로 설계 변수가 되게 많은 그리고 목적 함수가 뭐 두 개인 이런 식의 사출성형 최적화 문제에도 이걸 적용해서 이런 식의 논문을 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설계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목적 변수가 세 개씩 있는 뭐 강도, 인성, 경량성 이거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데 얘네를 최적화하는 문제로 요 네 개를 갖다가 찾아내는 이런 문제에도 활용을 했었고요. 뭐 첫 번째로 했던 거는 100% 실험만 이용해서 이힘 변형률 곡선에서 밑에 에너지에 해당하는 그 인성이라고 하는데 요 에너지 흡수량을 가장 최대화하는 이 복합체 패턴을 갖다가 3D 프린터 실험만 이용해서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첫 번째로 했었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저런 에너지 흡수량뿐만 아니라 강도랑 에너지 흡수량이랑 그다음에 경량성까지 한 번에 최적화하는 걸 찾기 위해서 실험을 잘 캡처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그 시뮬레이션 모델을 돌릴 때 이 MBO 알고리즘을 갖다가 뭐 매크로 프로그램에 완벽히 이식을 해서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돌아가면서 옵티멈을 찾는 파레토 옵티멈 찾는 이런 코드를 만들어서 강도랑 터프니스랑 라이레이 경량성까지 한 번에 최적화하고 실험으로 증빙한 연구도 했었고 자세한 사항은 또 이 논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때 이 논문에 보면은 이런 베이지안 최적화에서 추천하는 이런 습득 함수 에퀴지션 펑션이 기존의 다목적 최적화에 비해서 효율적이다. 이런 식의 분석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최근에 했던 거는 뭐 이렇게 그 철판으로 된 그 SUV 뚜껑을 갖다가 플라스틱으로 만약에 대체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강화할 수 있는 리브를 세워야 되냐 이런 문제를 역시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풀어서 자동으로다가 이 리브를 세우는 이런 연구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뭐 각각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삽이냐, 외삽이냐, 데이터가 적냐, 아니면 멀티피델리티냐 이런 거 고민이 사실은 좀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멀티피델리티 얘기를 안 했는데 뭐 간단하게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고신뢰도의 작은 데이터셋과 저신뢰도의 큰 데이터셋, 뭐 실험이랑 시뮬레이션, FEM 정밀 계산이랑 균질 이론, 뭐 양자 시뮬레이션과 클래시컬 앤디 시뮬레이션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의 피델리티 차이가 있는 거는 많이 겪으실 거고요. 뭐 저희가 하나 예제를 보여드린다면 뭐 복합재 물성을 예측할 때 균질화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근사 데이터를 주니까 균질화 이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근사적인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고 학습된 딥러닝 모델에서 적은 수의 정밀한 FEM 계산을 갖다가 추가해줘서 이런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전이학습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계산 비용이 많이 컸던 FEM 데이터는 적게 썼는데 예측지는 FEM을 할 수 있는 이런 DNN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던 이런 연구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이용한 서로게임 모델 같은 거 멀티피델리티 서로게임 모델도 저희 리뷰 논문에 담겨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AI 활용 진단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불균형 데이터셋을 쓰시면 안 된다. 요거 한마디만 살짝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슬라이드 읽어보시면 되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얘기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했던 사례들이고요. 이것도 뭐 최근에 하고 있는 논문인데 역시 이것도 지금 논문 작성이 되고 있고 나중에 논문 나오시면은 자세한 거 읽으실 수 있겠지만 뭐 예, 뭐 여러 가지 박테리아가 섞여 있는 걸 갖다가 라만 신호를 찍었을 때 라만 신호를 보고 어떤 식으로 박테리아를 찾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연구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클래스 임밸런스 데이터 불균형 해결이 안 될 때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상 감지 모델에 대해서도 살짝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7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AI는 그냥 굉장히 유용한 예측이랑 분류를 위한 이런 매핑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매핑 툴을 이용해서 예측 같은 경우는 설계에 쓰고 분류 같은 경우는 진단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용성 자체는 되게 신뢰성이 있고 균형 잡힌 데이터랑 그리고 전략적인 활용법이 있어야지 유용한 것 같고
이런 도메인 지식이 없고 데이터가 애매하게 있으면은 AI 알고리즘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쓸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AI 알고리즘 자체는 유튜브에 강의도 많아지고 깃허브에 오픈소스도 많아서 그거 자체의 노하우는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 자체가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기존 전문가를 좀 대체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공학 분야가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략 한 48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약 50분 정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지금 이제 Q&A 그 부분에 질문을 주셔가지고 교수님께서 네, 질문을 이렇게 읽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준효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도메인 지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머신러닝도 있으면 최상의 조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근데 뭐 현업의 엔지니어들이 AI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양성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제 생각 이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라고 그 현대중공업에서 분사된 변압기 만드는 회사 가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도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AI는 완전 우리 같은 제조업이랑 상관없다고 해서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가 뭐 GPT가 나와서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다음에 뭐 저랑도 세미나 하시고 지금 과제도 한번 구성해 보고 계시는데요. 그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다 기계공학 전공이다 보니까 처음에 한 제가 5년 전에 머신러닝 하자고 했을 때 저희 대학원생들이 저한테 아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AI나 머신러닝 왜 하냐고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으로 느낀 거는 이거를 한꺼번에 모두를 변화시킬 수는 없고 당시에 특공대처럼 한 2명 정도 학생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열심히 해보자 해서 뭐 AI 연구하고 있던 랩이랑 공동 연구도 하고 해서 한 두세 명 정도가 성공 케이스를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따라가면서 나도 해볼래 하다가 연구실 분위기가 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신 기관이 어떤 기관이신지 모르겠지만 좀 특공대 같이 만들고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퍼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성공 케이스 처음 만들 때는 이미 비슷한 성과가 있는 다른 랩이랑 공동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이런 인재가 양성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소한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기계공학과 학생들한테 AI 관련해서 AI가 되게 좋은 툴이잖아요. 그래서 이 툴에 대해서 중요성도 가르치고 별도의 수업도 만들고 한 연구실 중에 절반 정도는 지금 도메인 지식으로 하는 연구에다가 AI를 섞어서 하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학계에서 시작된 이런 분위기가 회사나 제조업이나 이런 정치련에도 많이 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준효 선생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생성 시에 수학적 모델 데이터는 실제랑 차이가 있는데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 결국 이 멀티피델리티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멀티피델리티 문제를 푸는 방법론들은 그 전이학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리뷰 논문 읽어보시면은 이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랑 이런 실험 데이터 같이 있을 때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피델리티 서로게임 모델을 가우시안 프로세스로 구성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계공학과 이익진 교수님이 최고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리뷰 논문에서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이준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조금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머신러닝 적용하고 계신데 주제를 어떻게 정하고 다양한 요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연구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신러닝 말고 그 그레디언트 방법, 기존의 방법론으로 최적화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그게 좀 잘 안 됐던 거를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구상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기존 최적화가 돼 있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좀 낫겠다 싶은 거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메릭에서 세미나를 하고 다양한 기업체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은 여기에 흥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접근을 해서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하셔갖고 그런 식으로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릭 세미나도 뭐 저희랑 직접 연구하실 수 있는 계기도 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발표본을 어차피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면
요 발표본을 가져가셔 갖고서는 이 슬라이드를 가져가셔서 지금 현재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조직 내에서 이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활용하는 특공대 같은 거를 꾸미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머신러닝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 이게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되게 많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저희보다는 적게 겪으면서 우리나라 제조 생산 산업에 이게 많이 활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욱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적다면 오버피팅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측정하고 극복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적어도 이 설계 변수 자체가 적으면은 오버피팅 걱정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상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트레이닝 데이터 적으면 오버피팅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냐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 이런 베이지안 최적화들 이렇게 설계 공간 자체가 설계 변수가 크지 않은 이런 문제들 뭐 많아봤자 한 10개, 설계 변수 한 4개 정도 이런 정도의 문제들은 사실은 데이터가 적다고 해서 뭐 오버피팅 문제가 특별하게 있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설계 변수도 작고 데이터도 적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설계 변수가 진짜 큰데 데이터만 적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 변수는 많은데 데이터가 적다고 하면은 좀 근사 데이터인데 그 전체 설계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를 서플멘터리로 하나 더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이런 근사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학습한 다음에 전이 학습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상욱 선생님께서 푸시고자 하는 문제가 뭔가 편미반 방정식으로 잘 커버가 되는 문제라면 그렇게 편미방 방정식으로 커버가 되는 문제라고 쳤을 때는 최근에 나온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런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데이터만 활용해도 굉장히 큰 설계 공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모든 방법론에 당연히 모든 걸 다 좋을 수가 없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편미분 방정식으로 가버닝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런 또 PINN 방법의 그런 적용 범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가 적은 것도 고민을 하시되 내가 설계 공간에 내가 변수가 몇 개가 있고 설계 공간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같이 고민하시면 머신러닝 활용에 더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백영준 선생님께서 멀티피델리티 문제에서 실제 검증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데이터로 검증하다 하면 학습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생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과 멀티피델리티 대체하는 뭐 전이 학습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백영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당연히 학습하고 그럴 때 초반에 초기 학습은 전이 학습 썼을 때 초기 학습은 근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초기 학습을 다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초기 학습을 한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좀 더 정교한 데이터인데 좀 적은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실제 이 FEM 데이터를 잘 예측하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FEM 데이터를 한 500개 만들었다고 치면 이 중에서 한 400개 정도만 전이압 학습에 쓰고 100개는 실제로 이 전체 심층 신경만 학습하는데 전혀 보여주지 않은 데이터도 남겨놔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검증 자체는 FEM 데이터 갖고서는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초기에 그 프리트레이닝 할 때 균질화 이론 데이터, 근사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 할 때 요거 자체의 검증은 이걸로 갖다가 밸리데이션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온 프로덕트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이런 정밀하고 작은 데이터셋에 안 보았던 데이터 보지 않았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연구도 저희가 해봤을 때 느낀 거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전이학습에 필요한가 이게 문제마다 꽤 달라갖고 저희가 사실은 잘 된 거는 논문에 냈지만 잘 안 된 거는 논문에 못 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이게 전이학습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추가해야지 전이학습이 잘 되는지를 얘기를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부족해서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부분에 역량이 부족해서 정확히 얼마만큼 더 넣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고 추후에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및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네,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네, 조금만 더 이렇게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한 1분 네,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네, 여기서 준비를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나중에 이거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오늘 수요일 평일 오전인데도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마 AI 자체를 연구하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AI 활용하시고 싶은 분들이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조직에서 그 좀 소수라도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내서 그걸 확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과정 중에서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요 강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겪지 않으시고 조금 더 빠르게 머신러닝을 활용한 설계로 성과를 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